몬프리피어님 사연입니다. 미지의 속삭임 하편.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 중에 어째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어지니 이후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차츰 저는 이런 이상한 느낌이 오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이 올 때 그것에 따라 움직여서 큰 행운을 거머쥐는 한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대학에 가서 갈비집 주말 알바를 하던 도중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화려하게 그만둔다며 폼을 좀 잡을 생각에 마무리 정리 4인분을 저 혼자 다 한다고 했죠. 정말 그걸 혼자 다 하려고? 형, 내가 짬이 있지. 지금 시간부터 하면 혼자서 충분하거든. 후배들 좀 편하게 하라고 하고 마지막 날 멋지게 하고 갈게. 어이 자식이.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동생들도 좋아하겠네. 마무리 작업이란 4층 건물의 모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각 음료수와 물 채우기였습니다. 전 이상하게 특정 기간만 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제 사주에도 있는 거라 어머니와 무당들 말이 알아도 못 피한다고 제 운명이라고 하시더군요. 하필 그 기간 마지막 날, 거기에 그 모순된 기분이 동시에 들며 제 자신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들리는 듯한 그 목소리. 해라. 넌 하고 싶지 않느냐?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목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꼴의 형이라고 동생들에게 멋지게 간다고 일하던 중에 가장 마지막 냉장고에서 콜라를 채워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콜라병이 제 얼굴 앞에서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들어보니 당시에 국내엔 6번밖에 없었던 희귀 사례라고 하더군요. 국가에서 시킨 재활용 병을 쓰다 보면 결국 병은 약해지고 낮은 확률로 그 병이 기온차로 인해 폭파한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다행인지 평소에는 렌즈를 꼈지만 그날 저는 동네 친구들과 노느라 렌즈를 챙기지 못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경이 살짝 깨지고 팔과 입술 근처에 유리가 박혔습니다. 만약 이날 렌즈를 꼈다면 유리 파편은 저의 눈을 찔렀겠죠. 그 순간 저는 생애 2번째로 주마등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걸 본 건 아니었고 이상하게 이런 사건이 있으니 콜라병에 금이가 있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하던 선배 형들의 모든 시간들이 짧은 시간에 저에게 보이고 눈앞이 하얗게 바뀌더군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눈앞에 콜라병 파편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혈 과다로 기절 직전까지 갔고 곧 응급차에 실려 동네 병원에 가서 봉합했습니다. 하필 이때 악덕업주가 폭파한 병을 다 치워서 콜라 회사는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당시 병원비만 주었죠. 늙은 아주머니들과 어린이들만 있어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때 사고가 나네. 이 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괜한 짓을 했네. 그래도 안 죽었으니 다행이지. 저는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안경 안 쓴 태준이 녀석이 콜라를 채워 넣었으면 그 녀석 실명했을 거야. 차라리 내가 좀 다치고 끝내서 다행이지 뭐. 어째서인지 저는 오히려 안심을 했습니다. 아끼던 동생이 크게 다치는 걸 막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 저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꿈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었고 4월 16일이란 날짜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보통 깨면 곧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날짜는 잊혀지지가 않는군요. 그리고 이때 저 모순된 기분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적성이 4월 16일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 집에 도둑이 들고 화재가 나질 않나 교통사고만 6번이 나고 오죽하면 주변의 친구들은 제가 겪은 일을 중세시대 배경으로 쓰면 판타지 소설이 나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장난으로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야, 미리 말하는데 4월 16일 다들 휴가를 쓰든 뭘 해서라도 집에서 쉬어라.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들 하고. 왜? 너 꿈꿨냐? 뭐야, 그날 누구 생일이야? 쟤 또 뭐 봤냐? 그래, 형 믿고 휴가 쓸게. 오빠, 그날 몇 시까지인데요? 뭐야, 무슨 일인데? 일단 기억해둬. 저 녀석 말 들어서 후회할 건 없으니까. 특히 안 좋은 일인 말이야. 이런 거 말고 번호 네 자리라도 좀 알려달라고. 다 알려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당첨금은 내 나눠줄게. 근데 너 믿고 집에 있었다가 지진 나서 다치면 책임져 주냐? 등등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 중 두 녀석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인 터라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던 녀석들이었죠. 가능하면 그 전날 15일에서 17일 아침까지는 좀 조심해줘. 그냥 그 전날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얌전히 집에만 있어. 17일 아침까진 말이야. 그렇게 4월 16일이 오게 되었고 오후 3시쯤이 되어 집에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무개 씨 본인이신가요? 영장 나왔습니다. 하필 이날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들아, 나 영장 나왔다. 멍청아, 서프라이즈 대박이다 이거. 바보, 뭐야, 너 군대 가는 거였냐? 뭐임? 이 오빠 아직 군대 안 감? 형, 내 동생이랑 같이 군대 가네. 야, 인형 금방 간다. 뭐야, 괜히 쫄았네. 뭐야 오빠, 난 또 무슨 일 크게 터지는 줄 알았잖아. 미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에 꼭 붙어있자. 이참에 그냥 집에서 하루 쉰다고 생각하고. 말이 씨가 되어버린 걸까요? 마지막에 무슨 일 크게 터지는 줄 알았다고 대답한 동생에게 새벽 1시 45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일찍 잔 터라 이 시간에 자다 깨서 전화를 받았고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지금 가줄까? 집이야? 택시를 타고 5분, 뛰어가도 20분 내로 도착할 거리의 동생이 울며 전화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이번엔 막으려고 했잖아. 미리 준비했잖아. 막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오빠, 괜찮아. 다 잘 됐고 경찰 아저씨들도 오셨어. 무슨 일인데 그래? 다 잘 됐어 오빠. 오빠 덕에 우리 막둥이도 살았고. 오빠, 우리 아빠가 너무 고마운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대. 아니야,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잘 해결됐으면 됐어. 그래, 무슨 일인데? 일단 경찰 아저씨들이 와줬고 순경 언니들이 오늘 밤에 같이 있어준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지금 경찰서라 정신이 없어. 고마워 오빠. 답답하겠지만 내일 아침에 다 말해줄게. 점점 진정이 되는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안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경찰서면 우리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내 지금 갈게. 다시 한번 저는 걱정이 되어 가겠다고 말했지만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도 지금 놀랐고 순경 언니들이랑 그냥 집에 가서 잘래. 나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 사줄 테니까 꼭 밥 먹지 말고 와야 돼.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야.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막둥이 동생? 살았다? 경찰? 머리에 이런저런 조합이 떠올랐지만 잘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보자. 경찰분들이 옆에 있어 주신다 하는 말에 억지로 잠을 청했고 아침이 되어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습니다. 서로 가정 상황들을 알아서 저는 그나마 동생에게 얻어먹는 기분은 내며 동생도 미안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딱 눈앞에 김밥집이 보이더군요. 짜지 않고 맛있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동생도 적당히 메뉴를 시키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매니저를 하고 있던 이 동생은 갑자기 야간 알바가 그만두게 되어 본인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만 하기로 한 것이죠. 점장 또한 여자아이가 야간 알바는 좀 위험하다 싶긴 했지만 사람이 없으니 그리하라고 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야간 타임을 하고 사람을 구하길 며칠. 이 녀석 가족은 군대 간 동생과 이 녀석 그리고 건설업으로 집을 비우시는 아버지와 늦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 막내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았고 그 집은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딱히 방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동네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별일이나 있겠어 하며 경각심이 없던 동네였죠. 그리고 평소처럼 야간 알바를 하러 가려고 하자 제가 문자로 무조건 집에 있으라는 말에 의아해했답니다. 저 오빠가 왜 저래? 갑자기 무슨 억지가 저래? 야, 넌 처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하루만 휴가 내라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쉬는 거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이 참, 갑자기 오늘 쉰다고 점장한테 어떻게 말해? 저 녀석이 저번부터 오늘 쉬라고 했잖아. 아니 장난인 줄 알았지. 그리고 저런다고 덜컥 어떻게 쉬냐? 어떻게든 변명 만들어봐. 정모하면 대자연의 부름이 오셨다고 해버려. 결국 이 동생은 정말로 대자연의 핑계를 대고 쉬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11시가 되어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현관문 반투명 유리 건너로 웬 어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저 교회 안 가요. 가세요.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문 좀 열어봐요. 동네에 교회가 워낙 많아 유난히 이런 방문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리고 어째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며 문을 열라고 하는 걸까? 글쎄 교회 안 믿으니까 가시라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교회에서 왔어요. 괜찮아요. 문 열어봐요. 됐다고요. 좀 가세요. 이때였습니다. 들릴락 말락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내 말 있는 거 맞아? 그럴걸? 애기 목소리 아니야? 애기는 남자였는데 이건 여자애잖아. 뭐야 니들? 뭐 하는 것들이야? 저리 가! 경찰 부른다! 놀란 동생은 바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한 손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건너편 어디인데요?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건너편 무슨 마트 옆으로 몇 번째 집이라고요.
경찰서에서 우리 집 뛰어서 3분 위치니까 빨리 좀 오시라고요. 잠시 몇 초 정적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개소리 하지 마. 좀 전에 그 자식 목소리잖아. 목소리 바꾼 것도 다 나. 꺼지라고 이 자식들아. 문 부서. 문 손잡이를 잡던 동생은 이미 문에서 멀어져 막내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지난 뒤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진정하고 나오셔도 돼요. 좀 전과는 다른 목소리의 남자가 말하자 동생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른 놈들인지 어떻게 알아? 잠시만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있는 경찰입니다. 다 잡았으니 안심하고 문 열어주세요. 이번으로 저희에게 전화 주신 거죠? 무서우시면 지금 전화 끊으시고 112에 전화하셔서 땡땡경찰서 연결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받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 뒤 다시 이 경찰 아저씨께 연결이 되고서야 동생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곤 얼굴을 가린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 명의 경찰 아저씨와 순경 언니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 보이는 순경 언니가 다가와 말해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어린애가 대처를 잘했네. 부모님 계시니? 일단 서류도 써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힘들면 내일 다시 올게. 아니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동생이랑 둘이 못 있겠어요. 그리고 막둥이와 같이 경찰서로 가서 서류를 쓰며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에 그것도 오랜 기간 이놈들은 막둥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어린애가 혼자 노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의 정체는 정가가 꽤 되는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동생도 검은 봉고차가 며칠 동안 집 앞에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 워낙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차가 많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시했지만 그 봉고차에서 며칠 동안 막둥이가 혼자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고 마침 결행일이 4월 16일 제가 무조건 집에 있으라고 했던 그날이었죠. 경찰은 그날 밤 동생의 요청에 순경 언니들이 같이 돌아가며 있어 주었고 집 앞 골목에는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수시로 그 골목을 순찰하며 동생이 잘 있는지 돌아가면서 돌봐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되도록 한 라인도 만들어 주었고요. 오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됐어. 너랑 막둥이가 아무 일 없어져서 나야말로 고맙지. 너희 잘못됐으면 난 못 지켜줘서 더 힘들었을 거라고. 죄송해요, 오빠. 제 동생 살려주셨는데 사줄 수 있는 게 돈가스 뿐이라서. 아니야, 진짜로 괜찮아. 무사해줘서 고맙다.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오자고 한 거고 뭐 도와주는데 이유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한 게 없는데 뭐 이런 거 얻어먹어도 되나 싶네. 고마워요. 진짜? 정말 고마워? 네? 네, 그럼요. 정말 고맙죠. 그럼 너 친구 중에 걔 있지? 저번에 오빠 걔 남자친구 있는데. 그래.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고맙다며. 뭐 고마운 사람이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내가 감동 물어내, 오빠. 그래, 웃어라. 그렇게 웃어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고맙다. 이렇게 웃는 얼굴 다시 보여줘서. 이후에 어찌됐든 네가 나에게 바라는 대가가 어찌됐든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게 되더라도 내 동생의 이 얼굴을
다시 보게 해줘서 고맙다. 언젠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나는 누군가를 잃고 힘들기보다 그 대가를 치르는 힘듦을 받아들이려고. 당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 신부님, 무당이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던 걸 남을 돕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고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신부님께 들은 대로 좋은 일에 쓴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없지 않다는 그것이 저를 바꾼다는 것을 이때는 아직 몰랐습니다.